다음 5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요, 이 노인 관련 범죄인데요. 장갈 기자,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이 노인 관련 문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이에요? 네, 어르신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되려 어르신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옆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내려칩니다. 네. 할머니가 맞은 부위를 부여잡는데요. 요양보호사 잠시 후에 또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가족들이 가끔 이제 요양병원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몸자국을 숨겨야 해서 네. 할머니에게 파운데이션을 바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가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때렸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시겠습니까?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컸으니까 놀랐죠. 혹시 하고 싶어서 물티슈를 닦아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왔던 거죠. 아예 없었죠. 의료인도 신고 의무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분명히 이게 신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안 돼요. 정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순간적으로 욱했다고 해요. 네.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드셨어요? 네, 이거 말도 안 되죠. 사실 저 영상을 보면서 내 얘기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좀 화가 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욱했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욱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부모도 아이들 키울 때 다 누구나 좀 몇 번씩은 욱하고 선생님들도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욱합니다. 근데 욱하다고 해서 이렇게 약자를 때리고 패고 이런 게 합리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욱하는 감정은 반드시 또 일어날 것인데 그럼 저런 경우에 그냥 둔다면 재범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이치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양원 측은요. 요양보호사의 보고가 늦어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바로 보고했으면 거기다가 나중에 인지하기까지는 안 갔겠죠. 바로 뭔가 조치도 주고. 자, 이곤 변호사님. 일단은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노인복지법을 좀 살펴보면 이 복지시설의 장은 학대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태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양원에 고용된 요양보호사가 지금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은 양벌 규정까지 적용이 돼서 이 요양원에 이제 벌금형이 양벌 규정으로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부분, 폭행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화장품을 발라서 가리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제 부모님, 할머니 아니지만 정말 들어서 화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해당 행위가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폭행 또는 상해할 경우에 이제 형량이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노인이 입은 게 멍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러니까 상해 진단서를 끊으면 상해가 전 인정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법정형이 있더라도 실제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이 가족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본인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이 돼서 실제 선고 형량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임 교수님, 아까 이 박상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욱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욱했다고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분도 여러 일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병원 안에 설치된 그 CCTV 같은 보안 기록을 우리가 뒤져보면 이전에 어떤 뭐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폭행한 사실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보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정신병원 또 이와 같은 요양병원 안에서 일어난 이런 그 환자나 이 보호 대상자에 대한 폭행 사실이 계속 연일 보도되는데 앞으로 아마 보건복지당국이나 경찰 쪽에서는 이 수시로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그 CCTV 기록을 좀 이미 제출받아서 좀 수시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사건이 나서 그때 대응하다 보면 이미 피해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상의 어떤 그 지도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네. 사실 돌봄 노동이라는 게 사실 되게 고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꼽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자격 간병인이 유입되는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고 노인 인권 존중 교육의 문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원의 암묵적 처리 관행의 문제라던가 신고인 비밀 보장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이 요양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도 좀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꼭 해결책이 좀 반영이 돼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 보면요.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어디 믿고 맡길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개인의 일탈 때문이긴 하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